주가만 보고 이제 저점이야. 그 저점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투자를 하죠? 경제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눈을 감고 운전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좀 계속 드리는데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전망서를 이제 매년 출간하시지 않습니까? 네. 재테크의 핵심은 돈의 흐름을 이제 미리 보고 돈이 들어올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벌 수 있다는 논리를 이제 많이 접해봤는데 정확한 말씀. 교수님께서 보시는 올해 돈의 흐름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돈의 흐름은요. 다른 신문에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한 3달 전입니다. 강한 달러의 시대라고 3달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긴축 행보만큼 그 어떤 나라도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 금통위가 있는데 금통위에서 빅스텝 한다고 하지만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어떻게 보면 쫓아가는 흐름인 거지. 미국의 긴축 행보만큼 같은 속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인 거예요. 근데 미국만큼 가파른 금리 인상 행보를 보일 나라가 세계 어떤 나라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개 국가가 있는데 그런 이제 우리가 경제, 세계 글로벌 경제로서 기여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라들이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근데 미국만큼 긴축 행보를 보이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미국만큼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실질금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기준금리 더하기 양적 긴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속도만 봐도 더 빨리 인상하는 나라가 없는데 양적 긴축까지 동시에 단행하는 나라는 또 역시 없기 때문에 실질금리라는 면에서는 미국만큼 강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강한 달러의 기조가 나옵니다. 또 중요한 거요.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도 강달러가 좋을까 약달러가 좋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약달러가 좋은 시국이 있고 강달러가 좋은 시국이 있는 거죠. 경제정책에 경기 부양책을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면 약달러가 더 유리한 거죠. 수출을 더 많이 늘리고 싶을 테니까. 근데 지금과 같은 경제는 경기 회복이 더 중요한 숙제가 아니고 22년 하반기의 숙제는 물가니까. 그럼 물가를 잡는 데는 약달러가 유리합니까? 강달러가 유리합니까? 강달러죠. 강달러 기조를 유지해야 세계 원자재 가격이 치솟건 혹은 부품 가격이 치솟든 완제품 가격이 치솟는 그 물가를 약화시켜주는, 상쇄시켜주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강달러가. 그러니까 강달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강달러 기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돈의 흐름이 예상이 되죠. 첫 번째는 금리 인상 행보니까 돈의 가치가 계속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혹은 가상자산도 포함입니다. 모든 자산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 저마다 상방 압력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윤석열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점에서는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규제 완화와 같은 상방 압력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짓누르는 긴축 행보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은 하방 압력이 주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가 강해지니까 여러분은 이 외국인 투자자가 팔고 나가는 걸 받아주시는 역할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부터 현금성 자산으로 돈을 이동시켜 왔던 거예요. 첫 번째 돈의 이동이 현금성 자산으로의 이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신흥국 투자 자금이 선진국으로 회수되는 거죠. 강달러 기조 속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죠. 이런 두 가지 돈의 이동 속에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MSCI 기준으로도 봐도 그렇고 이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신흥국 범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두 가지 돈의 이동에 직격탄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박스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국면에 놓인 게 된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돈의 두 가지 이동이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희일비하고 혹은 어떤 종목이냐 이걸 판단하기보다는 돈의 이동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6개월 전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돈의 이동이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오히려 돈의 이동이라는 것을 관찰한다면 그것에 걸맞게 먼저 여러분들이 같이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의견 드리는 겁니다. 방송이 이제 나가는 시점이 이제 7월 말 8초에 특히 조심하자 말씀 주셨는데 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또 한 번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인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미국은 어느 정도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건지 금리를 어느 정도로 올릴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조언 드리는 것이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차라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FOMC 위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제롬 파월이야. 내가 한국은행 총재야. 금통위 위원이야. 입장을 바꿔놓고 판단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연준 위원들이 뭐를 가지고 판단할까요? 정말 판단할 지표들이 굉장히 많겠죠. 뭐 하나만 보고 판단한다면 굳이 연준 위원 뽑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알바시켜서 금리 인상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 행보한 속도만큼 우리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역시 우리나라 금통위가 왜 있습니까? 필요 없죠, 그러면. 그죠? 그냥 알바시켜서 금리 같이 시키면 돼요. 혹은 AI 도입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연준 위원들이 있을까? 왜 금통위 위원이 있을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역시 금리 인상 행보, 그 보폭은 CPI에 달려있다. 지금 우리 녹화 시점 기준으로 다음 주에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될 텐데 그럼 어쨌든 지금 8.5, 8.3, 8.6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8.6보다도 높겠다. 그러면 적어도 자이언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기대치가 특히 다음 주 초에 그런 것들이 발표가 많이 될 거예요. 시장의 기대는 뭐 몇이야. 미국 물가 상승률은 아마도 그 8.6보다는 떨어질 거야. 예를 들어 그렇게 기대를 해요.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높은가? 예를 들면 8.5입니다. 근데 실적치는 8.7을 찍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역대치보다도 높고 기대치보다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자이언트나 뭐 울트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가 CPI 발표되는 날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죠. 근데 만약에 같은 높은 물가 상승률인데 시장의 기대치는 8.5였는데 8.4, 8.3이에요. 그러면 피크아웃 찍고 떨어지네. 시장의 기대보다도 낮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자이언트 스텝 안 할 수도 있겠네. 라는 기대가 반영돼서 CPI가 발표된 당일 당연히 주가가 폭등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누구 말 듣고 오를 것 같아. 저도 지금 예단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자이언트 스텝 할지 빅 스텝 할지 알 수 있습니까? CPI에 달려있다가 정답인 거죠. 결국 이 연준 위원들이 여러 가지 경기 여건을 판단할 텐데 경기 침체 악력도 정말 무시 못하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물가 잡자고 막 나홀로 1.7%거든요. 지금. 미국 22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현재로서는 1.7%인데 그거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상정해 놓고 자이언트 할 수는 있지만 물가가 그렇게 높은 그런 수치를 찍지 않는다면 그래도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냥 빅스텝 정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형성된다. 그럼 일단은 경기는 뒷전인 거예요. 물가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CPI 그 물가 발표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여러분 모의 투자예요. 모의 투자도 그냥 주가만 보고 이제 저점이야. 그 저점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때의 경기 여건을 보여주냐고요. 어떻게 그런 투자를 하죠? 지금 저점이니까 담아라는 말을 어떻게 하죠? 그 저점인지 여부는 경기가 알려주는데 이 경제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저는 왜 이렇게 눈을 감고 운전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좀 계속 드리는데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점을 뭐 예측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고 싶으면 언제 사는 게 좋겠냐 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기왕이면 그래도 올해 코스피가 어느 정도로 좀 낮아지는 걸로 보시는지. 일단 기본적으로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FOMC의 기준금리 전망, 그게 23년 중반까지는 금리 인상 행보를 보이겠다라는 제스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역시 금리 인상의 고점은 23년 중반이구나. 아직 초입을 약간 벗어나는 느낌밖에 안 됐구나. 맞죠? 그럼 이렇게 가정, 지금 1.75%인데요. 그럼 3.75%까지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아직 올릴 일이 더 많이 남았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 충격으로는 23년에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실질적인 조정도 23년에 있습니다. 서울 집값 이런 것도 23년에 지금도 조정되기 시작했지만 그 조정은 뭐 서울 집값은 크게 조정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계속 뒷받침되니까.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이 시작됐지만 주식 경기는 실물 경기보다 6개월 선행하고요. 부동산 경기는 한 1, 2개월 선행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금리의 고점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23년 중반으로부터 6개월 전까지는 주식 가치가 계속 하방 압력을 더 많이 받겠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22년 뭐 11, 12월까지는 그 주식 투자가 그렇게 좋은 그때까지 계속 추격 매수하는 것이 추천될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전제는 FOMC 6월의 기준금리 전망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마저 달라지면 또 역시 요것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경제가 생물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22년 말쯤이면은 주식 보유 비중을 또 적극적으로 늘려도 되는 시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는 역시 CPI입니다. CPI가 정말 말 그대로 미국 물가 상승률이 정말 그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는 국면이구나라는 걸 체감하고 그 얘기는 곧 이런 긴축 행보의 속도를 주춤하게 만들겠구나.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주춤해지면서 이제 고원 효과라고 하는데 이 고점을 만나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피크를 찍고 떨어지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는요, 피크 찍고 거기서 맴돌아요. 고원을 형성해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떨어질 만 남았네 하는 시점에는 말 그대로 그로부터 6개월 전 그 시점에는 주식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도 관심 가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때 무엇을 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그때쯤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제가 생물이면 금리는 피해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결국 혈액이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보시면 조금 경제를 보는 게 순탄해진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게 이제 파트 2인데요. 경알못이 아니다. 나는 경제를 좀 안다 하시는 분은 파트 2를 건너 읽으셔도 좋다라고 프롤로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시는 그런 관점에서 금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연준 위원, 내가 제롬 파월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금리를 판단하는 그 주된 근거는 크게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물가에 해당되는 덩어리예요. 그럼 물가에 해당되는 덩어리 CPI도 있고 PCE도 있고요. 또 그 밖에도 많은 뭐 생산자 물가나 아니면 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덩어리는 경기예요, 경기. 근데 경기는 소위 말해서 경제 성장률은 이제 분기마다 나오니까 경기 선행 지표 이런 것들을 보고서 판단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경기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게 실업률인데 연준이 물론 고용 정상화 이게 목표는 아니지만 실업률이 너무 치솟으면 금리 이렇게 인상하면 안 되겠나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건전한 경기 회복에 지원을 해주는 게 또 중앙은행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 찍고 떨어지네. 그런데 실업률이 굉장히, 왜냐하면 실업이라는 것은 경기를 결정하는 여러 변수 중에서도 특히 후행적이에요. 매일 경제가 어려울 일은 없겠지만 매일 경제는 영원히 가는 회사죠. 승승장구하는 회사죠. 그러나 만약에 뭐 전쟁이 나서 어려워요. 그러면 실업이 당장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런 조정 국면을 갖고 너 나가 희망퇴직해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숫자는 이 경기 후행적으로 발생해요. 근데 그 숫자마저도 굉장히 높게 금융위기 직후나 이럴 때처럼 막 치솟아요. 그러면 역시 뭐 하겠습니까?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인하시켜서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만들어요. 그래야만 또 투자한 것이 결과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게 만들고 우리 20년에 왜 제로금리를 도입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0년에 왜 제로금리일까? 경기 충격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기가 계속 순환하는데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버리면 또 경기가 침체돼요. 그럼 경기 침체를 또 회복시키고자 또 금리를 서서히 내려요. 이런 국면에는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실업도 치솟는데 물가도 치솟아. 그러면 네.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금리를 올리면은 실업이 더 심해지고 네. 금리를 내리면은 물가가 더 폭증할 테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작년 11월 달에는 이 경제를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려면 그 해당 정의에 부합하는 통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체감하기로는 물가는 높고 소득은 정체되고 그럼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 맞다. 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22년 하반기 경제는 체감적이라는 이 수식어를 빼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 맞죠. 고물가죠. 네. 근데 경기는 침체되는 국면이에요. 아마도 올해 성장률을 2%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뭐 3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한 2 정도가 굉장히 어려운 2%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정말 도전적인 숫자가 될 겁니다. 네. 이 얘기는 곧 고물가와 저성장이 맞물린 경제이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22년 하반기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이 신흥국 불안이 야기되고 그게 선진국들의 또 다른 부메랑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선진국들도 물가 잡겠다고 나름 금리를 인상했는데 그것이 또 금리의 역습이 시작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실제 OECD 선행 지수들이 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100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 국면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네. 왔다는 게 아니라 온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22년 하반기에는 그런 침체 국면을 같이 만나면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를 같이 만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같은 속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야 그래도 1.7%면 나름 괜찮은 성적표이기 때문에 네. 경기라는 것은 22년만큼은 어쨌든 그 토끼를 잡은 상태니까 도망가는 저 물가라는 토끼만 잡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 하는 것인데 네. 우리나라는 경기를 지금 온전히 못 잡은 상황에서 이걸 잡자니 이걸 놓치고 이걸 잡자니 이걸 놓치니까 굉장히 어려운 두 마리 토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미국만큼의 긴축 행보를 보이기가 어려운 실정인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맞습니다. 그렇게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떠올리는 스태그플레이션 생존 꿀팁은 일단 절약을 해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 네. 그리고 실질 임금을 올려주는 뭐 개인의 몸값을 높이든 뭐 부업을 하든 뭐 이런 행위들. 그리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네. ETF에 투자하다. 뭐 네. 이런 세 가지 정도가 떠올리고 있는데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예상되는 시대를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2020년까지만 해도 좀 뭐 비투하셔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영클에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그냥 금리가 싸니까 기회비용이 싸요. 기회비용이 싸지니까 상대적으로 뭐 5%만 벌어도 그건 수익률이에요. 네. 근데 금리가 5%라고 한다면 가정을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5% 번들 제로예요. 수익률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이미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도 빚 갚는 데 열중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다. 그리고 이 금리는 앞으로 올라갈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를 0으로 가져가더라도 이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23년 중반까지는 금리 역습이 계속되는 겁니다. 네. 변동금리 대출자들일수록 더 네. 적극적으로 빚을 갚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네. 투자일 것이다. 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좀 저축을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이 말씀은 예. 저축금리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예. 저축금리와 대출금리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럼 저축금리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22년 말에 은행들이 돈의 이동을 먼저 간파하고 특판 상품을 이미부터 계속 내놨었어요. 예. 그런 특판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셔가지고 여러분 거래하는 은행 외에도 한 번도 거래해보지 않았던 은행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가시면 네. 12대 은행들의 저축금리를 다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 특판 저축 상품을 이용해서 네. 일단 대출을 다 갚으시고요. 네. 저축을 좀 많이 늘리시는 게 23년 중반까지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지 않나. 네. 저는 그 무엇보다도 23년 중반까지는 지키는 투자가 좀 좋겠다. 네. 여러분이 투자 성향 자체가 안정적이시라면 네.
근데 조금 더 공격적이라고 하신다면 전쟁의 종식 사인과 함께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네. 원자재,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네.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는 그런 접근을 시도하는 것도 네. 적합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 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올 시대를 살아내는 방법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콘텐츠로 구독자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 양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